그때 내 잘못을 덮어주려는 로즈에게 고마움과 안도감을 느끼고 있었다. 좋아요, 파커. 당신을 여기 데려온 이유는 조무사 중 한 명이 당신이 병원에서 조를 탈출시키려 한다는 소리를 들었다고 제보했기 때문이에요. 그에게 계획을 알려준 사람은 바로 조 본인이랍니다. 나는 자백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었다. 로즈의 말을 듣자마자 등골이 오싹해지고 입이 바싹 말라 말문이 막혔다. 입을 열었다가는 토할 것만 같았다. 내 표정을 본 로즈가 책상 서랍을 열어 스카치 한 병과 양주잔을 꺼냈다. 그러고는 잔에 술을 넉넉하게 채워 내게 건넸다. 이게 필요한 것 같군요. 의사로서 하는 처방이에요. 나는 속이 울렁거렸지만 그녀의 처방을 따랐다. 처음에는 오히려 더 메스꺼리더니 곧 따스한 기운이 감각을 마비시키며 온몸에 퍼졌고 근육도 상당히 이완되는 기분이 들었다. 로즈가 동정어린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았다. 로즈, 범법차를 위로할 필요는 없네. 그 친구는 지금까지 치료 과정을 설명해야 해. 누구보다도 조와 대화를 많이 나눴을 거야. 우린 진료 시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야 해. 내막을 알고 충격을 받아서인지 갈 곳을 잃어버린 나의 분노 때문인지 아니면 그저 방금 마신 술 때문인지 몰라도 내 안에서 뭔가가 갑자기 폭발했다. 나를 없는 사람 취급하고 버릇없는 애 대하듯 무시하며 떠드는데 넌더리가 났다. 받아들일 틈도 없이 쏟아지는 폭로들도 지긋지긋했다. 하지만 몇 가지 사실은 분명하게 이해됐고 무엇보다 내가 함정에 빠져 실패했다고 생각하니 속이 메스꺼웠다. 나는 토머스의 차갑고 깔보는 듯한 시선을 되받아치며 경멸에 찬 눈빛으로 그를 노려보았다. 웃기지마 노인네야. 듣지 않니 당신과 당신 제자가 날 사지에 몰아넣고 구경만 하려고 했었다는 거잖아. 치료가 필요했던 게 아니야. 그렇지? 조가 내게 뭘 했는지 궁금해하는 걸 보니 그저 나를 실험용 쥐로 쓰고 버릴 생각이었던 거지. 조와 얘기해서 뭘 알아냈냐고? 궁금하면 당신이 아는 걸 먼저 얘기해. 잘난 당신 제자가 왜 목숨을 끊으려 했는지, 애초에 조의 치료를 포기한 이유가 뭔지, 조가 무슨 일을 저지를 수 있는지 알고 난 후에도 왜 오랫동안 다른 사람들을 계속 위험에 빠뜨렸는지 전부 다! 토머스는 냉정함을 잃지 않은 듯 보였지만 내가 말을 마치자마자 더는 친절한 척하려 애쓰지 않았다. 내가 의분에 차 있지 않았더라면 그의 태도 변화에 겁을 먹었을 것이다. 그에게 맞설 수 있는 뻔뻔함이 대체 어디서 나왔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가지만 나는 물러서지 않았다. 악몽 같은 정적이 계속되는 동안 내가 시선을 피하지 않자 마침내 그는 의자에 등을 기대며 짜증스럽게 코웃음을 쳤다. 그래, 좀 더 얘기해준다고 나쁠 건 없겠지. 오늘 밤에 할 일도 별로 없거든. 하나만 알아도 파커. 자네가 자세한 얘기를 듣고 싶으면 받아들여야 할 게 있어. 이 밑에 사는 괴물은 치료할 수 없네. 가두는 방법밖에 없지. 조의 담당인은 나야. 그건 내가 판단해. 그래, 그러려고 하겠지. 토머스가 나지게 말했다. 그런데 자네는 아까와 마찬가지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놓치고 있어. 조의 담당인은 자네가 아니네. 자네는 지금껏 그랬듯 조에게서 정보를 빼내기 위한 도구일 뿐이야. 조의 담당인은 바로 나일세. 그가 처음 병원에 입원했을 때부터 십자가처럼 짊어지고 온 일이지. 이 일로 의사 경력을 포기했고 은퇴 생활도 포기해야 했어. 평생을 바치는 작업이라고. 내가 죽으면 로즈가 이어서 하겠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내버려둘 생각은 없어. 괴물 하나가 세상을 망쳐버리지 않도록 필사적으로 맡고 있는 내 사명감을 자네는 몰라. 앞으로도 절대 알지 못하겠지.
그러니 이제부터 버릇없이 말하지 말게. 안 그러면 당장 쫓아낼 테니까. 화가 나서 대꾸하고 싶었지만 어쩐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았다. 이 냉소적이고 거만한 노인에게 기대할 수 있는 관용은 거기까지였고 그 이상을 요구할 권리가 내게 없었다. 그래서 불만을 참고 마음을 가라앉힌 뒤 최대한 공손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노인이 만족한 듯 이야기를 이어나갔다. 로즈, 그럼 이제 이 친구에게 꼬마 괴물을 치료하겠다고 덤벼들었던 똑똑하고 고집불통인 젊은 의사 얘기를 들려주는 게 어떤가? 로즈를 올려다보니 뜻밖의 그녀는 이전처럼 냉담한 태도로 나를 쳐다보고 있지 않았다. 대신 두 눈에 슬픔과 연민이 가득했다. 미안해요. 그녀가 나만 알아들을 수 있게 입모양으로 말했다. 그러더니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과학자처럼 또박또박 얘기하기 시작했다. 내가 조를 치료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겨우 6살이었어요. 병원에 입원한 지 한 달쯤 지나서 맡았죠. 기록을 봐서 알겠지만 당신의 생각은 간단했어요. 야경증을 방치해서 생긴 외상 후 스트레스로 가학적 성격 장애와 소시오패스 증상을 보인다는 거였죠. 이러한 증상은 가위 눌림이나 심각한 벌레 공포증을 동반해 조가 불안감을 느끼기에 충분했어요. 조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정신적 조로증은 실제 능력보다 상황을 통제하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어 기제일 뿐이고, 난폭한 태도는 상상 속 괴물에게 맞서는데 필요한 자신감을 높이는 행동이라고 여겼죠. 솔직히 당황스러울 만큼 간단한 일이라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어요. 그녀는 잠시 생각을 정리한 뒤 계속해서 말했다. 내가 제안한 치료 방법은 대화와 최면요법을 병행해 야경증을 일으키는 트라우마를 직시하고 수면 시 악몽을 꾸지 않도록 진정제를 투여하는 것이었어요. 여기까지는 당신도 아는 내용이죠. 하지만 치료법이 효과가 있었다는 건 모를 거예요. 아주 볼만했죠. 처음 며칠 동안은 초기 진단에서 토머스가 기록한 증상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다른 증상을 보였죠. 조가 굉장히 저에게 애착을 느꼈어요. 로즈가 마른 침을 삼켰다. 당시 기억이 아직도 고통스러운 듯 보였다. 과장이 아니에요. 실제로 나를 대리모처럼 대하기 시작했죠. 부모가 눈에 띄게 병원에 나타나지 않는 걸 보고 그들이 멀리 떨어져 산다고 짐작했던 터라 조의 행동이 그리 놀랍지는 않았어요. 조가 내게 애착을 보일수록 병세가 호전되는 것 같았고, 병세가 호전될수록 내게 더 기대는 상황이 반복되었죠. 이전에 소시오패스 같던 모습은 사라지고 겁에 질린 아이로 변해가는 듯 했어요. 그녀가 목맨 소리로 말했다. 그 전에 알아둘 게 있어요. 나 역시 어려서부터 부모님과 서먹한 관계였고, 의대 시절에는 친구가 거의 없었죠. 연애도 별로 안 했고,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가져본 적도 없어요. 웬만하면 남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했거든요. 그런데 조가 나를 대하는 태도에서 뭔가가 모성을 자극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누군가 나를 조건 없이 사랑하고 필요로 한다는 걸 느꼈죠. 의사로서 환자와 거리를 유지하려 했지만 조에게는 마음의 벽을 허무는 뭔가가 있었어요. 게다가 내가 애정을 가지고 보살필수록 병세가 나아지는 것 같았죠. 로즈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녀는 감정이 격해져 목소리가 떨리자 서둘러 눈물을 삼켰다.
머지않아 4개월 차 정도면 조를 퇴원시킬 수 있을 거라 자신했고, 마지막으로 공감 능력을 검사하려고 애완동물 한 마리를 입양시켰죠. 작은 고양이였어요. 내가 고양이를 기르면서 자랐거든요. 나처럼 인간관계에 문제가 있는 아이라면 내가 했던 방식대로 고양이를 대할 거라고 생각했죠. 조가 고양이를 뭐라고 불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무슨 꽃 이름 같은 거였는데. 파이보드 플라워. 내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그래, 맞아요. 그 이름이에요. 당신이 어떻게... 하던 얘기부터 마저 하게, 로즈. 일단 자네 얘기만 끝나면 이 친구가 알고 있는 걸 훨씬 빨리 알아낼 수 있을 걸세. 토머스의 말에 로즈는 숨을 들이마시며 고개를 끄덕였고, 낡은 가면을 쓰듯 예리해 보이는 겉모습으로 조금 전까지 드러났던 나약함을 감췄다. 아무튼 조에게 고양이를 줬고 일주일 동안 고양이를 잘 돌볼 수 있다면 그의 반사회적인 성향도 치료되었다는 의미일 것이라는 내 의견에 토머스도 동의했죠. 그녀의 낯빛이 어두워졌지만 이번에는 슬픔 때문이 아니었다. 그것은 분노였다. 그는 6일간 가엾은 고양이를 천사처럼 대해주었어요. 그런데 마지막 날 병실에 들어갔더니 고양이 사체가 머리가 뽑힌 채 바닥에 널브러져 있었죠. 사체 위로는 조가 휘갈겨 그린 화살표가 혈흔이 고여있는 아래쪽을 가리켰어요. 거기에는 참견쟁이 로지에게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다이아몬드처럼 딱딱해졌다. 어린 시절 놀이터에서 놀림을 당한 뒤로 나를 참견쟁이 로지라고 부른 사람은 없었어요. 누가 나를 로즈라고 부르는 걸 조가 들었을 리도 없고요. 알아맞힐 수조차 없어야 했죠. 하지만 조는 알고 있었어요. 내가 방에 들어가자마자 미친 듯이 웃어댔죠. 맹세컨대 어렸을 적 나를 괴롭히던 아이의 웃음소리와 정확하게 똑같았어요. 한때 귀여운 고양이였지만 아이가 난도질에 피범벅이 된 사체와 그 목소리 사이에서 나는 한순간에 무너졌어요. 병실을 뛰쳐나와 사직서를 썼고, 나머지는 당신도 알 거예요. 로지의 표정이 고통과 분노로 이글거렸다. 순간 나는 감정이 이입되어 로지에게 팔을 뻗어 올렸지만 그녀는 내 손이 닿기도 전에 몸을 휘둘러 내 몸짓을 저지했다. 당시 기억이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자존심은 남아있으니 하급자의 동정을 받지 않겠다는 의미로 보였다. 나는 연민과 존중의 마음을 담아 그녀를 바라보는 데 만족했다. 그때 그녀의 뒤에서 토머스의 목소리가 들렸다. 바커, 자네는 아직도 저 미친놈을 치료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어릴 때 놀이터에서 괴롭힘 당했던 기억을 마술처럼 알아내고 그녀의 가장 약한 부분을 가장 치명적인 방법으로 공격한 환자가 어떤 정신의학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한번 생각을 들어보고 싶구먼. 어떤가? 나는 나 자신이 싫어져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몰랐습니다. 몰랐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모르지. 노인의 목소리에 만족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자네는 조의 문제가 무엇인지 상상도 못하고 있어. 그것도 모자라서 그가 짓거리는 온갖 근거 없는 소리를 믿었지. 이해는 하네. 젊은 사람들은 주변에 쉽게 휩쓸리기 마련이니까. 자네는 딱 그 정도야. 그게 바로 자네가 조의 담당의가 될 수 없는 이유지.